여러분, 환율 1459원,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환율이 계속 오르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나와 동떨어진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높아진 환율이 나에게 또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구조적인 질문과 그 답을 아셔야 합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 경제 지표들과 전문가들이 보는 IMF 건전성 지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선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국제적 기준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서 있는 위치를 냉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위기 속에서 예측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내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환율 상승 자체를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현재 1459원대 환율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격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 동력의 둔화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대로 낮아지며 원화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자본 유출입니다. 서학개미와 연기금의 해외 투자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더 높은 수익을 쫓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머니무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 우려입니다. 세수를 늘리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라 달라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시장이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안전하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IMF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IMF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지 판단할 때 단순히 GDP 대비 규모만 보지 않습니다. IMF의 외환 보유액 적정성 평가는 위기 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외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 두 번째는 외국인 주식 채권 자금, 위기시 즉시 빠져나갈 수 있는 핫머니. 세 번째는 광해통화 M2, 자국민이 원화를 달러로 바꿀 잠재적 수요량과 수입액, 무역 결제 대금,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계산했을 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IMF 기준으로 보면 충분이 아니라 경계선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 충격이 오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위기인가의 대답은 노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 시스템을 방어할 여력이 과거만큼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방어할 여력을 M2 통화량 발행으로 극복하자고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의 개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국가 부채입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는 말은 그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수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 D1만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 그리고 IMF에서 보는 빚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정부 부채를 D2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 한전, 가스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 그리고 고갈 우려가 있는 연기금의 잠재적 부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부분 부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빚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갚지 않더라도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나 세금 혹은 화폐가치 하락인 인플레이션 형태로 국민이 나누어 짊어져야 할 몫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 소득과 자산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뉴 노멀 환율의 실질적인 리스크입니다. 또 이러한 고환율은 개인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장법인 재무제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외화차입금, 빚이나 외화예금은 무조건 연말 12월 31일 마감 환율을 적용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영업이익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흔들립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달러로 수입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비행기 리수료와 유류비를 달러로 냅니다. 철강업계인 포스코 역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 시 순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통화당국은 왜 하필 지난 연말에 그토록 서둘러서 시장 개입에 나섰을까요? 단순히 환율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환율의 영향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고
그 기반으로 한은은 경제 성장률을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와 마이너스 0.1%는 어떤가요? 같아 보이시나요? 만약 성장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로 찍히는 순간 한국 경제는 버티고 있다는 평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과 자본 흐름 전체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연기금과 정책이 움직여 시장을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부양이 아니라 바닥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방어라고 판단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율은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 추락을 피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으로 계산해서 방어해낸 결과물이란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국가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마이너스를 막아낸 결과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0에서 1% 내외의 저성장입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가 성장해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빠를 때,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자산의 가격만 오르면 일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국가는 마이너스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환율, 고물가,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자산 증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구조에서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룰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자산의 100%를 원화에만 묶어두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애국심의 영역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과 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망했으니 무조건 떠나라거나 원하는 휴지 조각이다 라는 말은 과장된 선동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며 탄탄한 몇몇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국가는 파국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잇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저축이나 투자는 끊으십시오. 제가 만든 F3 계산기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숫자로 바꿔줄 겁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만의 자산 방어선을 지금 계산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편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연결되는지, 돈의 움직임 그 자체를 다루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F3 머니핏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